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한가 묻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때때로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희망을 얻고 또 어떨 때는 별것 아닌 일에도 절망합니다. 어쩌면 산다는 건 매 순간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옮겨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나침반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요? 2번이나 연달아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고 세계 24개국에서 출간된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를 쓴 레지나 브렛인데요. 클리블랜드 저널리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랐고 미국 오하이오 최고의 칼럼니스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력이 화려하죠? 그렇다면 이 인기 칼럼니스트인 저자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16살 때 그녀는 술에 취하는 날이 잦았을 만큼 방황하는 청춘이었다고 합니다. 21살 때 미혼모가 됐고 대학은 30살이 되어서야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싱글맘으로 살다가 40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고작 1년 후인 41살 때 암이 찾아왔고 한동안 치열하게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45살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이 가르쳐준 45개의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 5개의 칼럼을 추가해서 자신이 다니던 신문사의 신문에 연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원, 사업가, 주부, 학생과 선생님, 성직자와 간호사들이 그 칼럼의 목록을 지니고 다녔고 사무실 칸막이에 칼럼을 붙여놓거나 냉장고 자석으로 고정시켜 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럼은 전 세계 블로그와 웹사이트에도 옮겨졌습니다. 칼럼의 포스팅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매주 도착했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써있는 칼럼은 내가 저널리스트로서 24년 동안 쓴 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글이자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 선물을 이제 독자들에게도 보낸다. 행복은 바로 이것에 있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레지나 브렛의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옮기니 박현영,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보람찬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나는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질 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서는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에게 그런 모자를 도대체 어디서 샀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았다. 이틀 후 프랭크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들러서는 그 모자를 주고 갔다.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은 딱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가 왔다. 그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꼬맹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야구란 걸 가르쳐 줄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법이 없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자였지만 프랭크가 준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른 힘을 가진 듯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 나는 가발을 쓰는 대신에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내 유방암에 응답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대머리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차츰 내 몸도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다.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나는 모자를 치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암이 생긴 친구가 내가 쓰던 모자에 대해 묻고 그 모자를 원했다. 처음엔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것을 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자는 나에게 아이들이 집착하는 담요나 인형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모자는 늘 내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친구에게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자가 가진 마법이 달아날 것 같았다. 친구는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다음 모자를 또 다른 여자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암을 이겨낸 친구는 다른 환우에게 전하라며 나에게 모자를 다시 돌려보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자를 항암 모자라 불렀다. 많은 친구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알린, 조이, 케이, 실리아, 조안, 샌디.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모자를 썼는지 알 수는 없다. 헤아리다가 잊어버렸다. 다시 내 손에 돌아올 때면 모자는 좀 지쳐 보였고 더 낡은 듯했다. 하지만 암을 이겨낸 여자들의 눈은 다시 생기발랄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느 해 나는 이 모자를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인 패트릭에게 주었다. 그는 37의 나이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모자의 내력에 대해 말하고는 자기가 암 극복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패트릭의 어머니는 항암 모자를 만든 회사를 찾아냈다. Life is Good Company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모토를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 회사 사람들에게 모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자를 박스로 주문했다. 패트릭 어머니의 사연은 Life is Good Company 사람들도 감동시켰다. 그들은 중역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다. 마법의 항암 모자, 그 여정을 기리기 위해 라는 캠페인을 벌여 마법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에게 모자를 선물하게 했고 그 마법의 모자를 쓰고 있는 175명의 사진을 패트릭에게 보내왔다. 얼마 후 패트릭의 항암 치료는 끝났고 결과는 좋았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조금 가늘어졌을 뿐 빠지지는 않았다. 패트릭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모자를 계단 맨 아래 탁자에 두고 매일 바라보았다. 사실 마법은 모자가 부린 것이 아니다. 마법은 모자에 새겨진 메시지에 있다. 그 메시지가 역경을 이겨내게 한다. 시련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나로 말하면 영수증이 있으면서도 스웨터를 반품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회사의 반품 정책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속 편했다. 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이나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수치심부터 느낀다. 자존심도 한 몫을 한다. 거절당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고 못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려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죄의식이다. 누군가의 시간, 에너지, 기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배려심이 장애 수준이다. 나는 비행기 뒷좌석에서 등받이를 자꾸 발로 차는 남자에게 그만두라는 요청도 하지 못한다. 극장 뒷좌석에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다. 남편은 정반대다. 그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신 있게 말한다. 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누군가 놓으라고 말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몇 년 후 나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정말 대폭적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싶었다. 그동안 나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높았다. 사장이 내 마음과 공헌도를 알까? 알 것이라고 짐작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짐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저널리즘 수업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짐작만 하면 짐작된다. 나는 가만히 앉아 내 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 다음 내가 신문과 회사에 기여한 점을 항목별로 타이핑하고 회사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었다. 사장에게 이메일로 나를 고용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위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나와 같은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스펙트럼을 나열하면서 현재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을 호소했다. 그런 다음 내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를 항목별로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구했다. 의미 있는 자리엔 그만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인상을 받아냈다. 정확히 기대하던 만큼의 액수였다. 요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때로는 돌아오는 답이 예스이고 때로는 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시작점은 바로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다. 혹여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내 머리는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세상은 흑이 아니면 백이었고 예스 아니면 노, 옳지 않으면 전부 그른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굴면서 나를 일 중독자처럼 몰아갔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이 알고 있는 듯 그렇게 일 처리를 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주 동안 잡지 편집 일에 매달리고 난 일요일, 책상 앞에 놓인 잡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인터뷰 기사들도 좋았고 교정 교열도 완벽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기사에 언급된 한 분이 내 글을 잘 읽었다고 인사를 한 후 자기 이름의 철자를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해온 것이다. 세상에. 나는 늘 2중 3중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이름을 확인해 왔다. 그 기사는 3,000 단어가 넘는 글이었다.
그 중에서 철자 하나를 잘못 쓴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F학점을 받아든 기분이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책상이 젖을 정도로 울었다. 보도국에 있던 동료가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내가 이름 한자를 잘못 썼어.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다야?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걸어나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야 울음을 그쳤다. 그게 울어야 될 만큼 심각한 실수니?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이후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기만 했던 내 삶의 몇몇 부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계획한 대로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뜻밖의 상처를 입는 일은 여전하다. 몸은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관문을 빨리 지나가려다 엉덩이를 부딪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서류 정리한 모서리에 너무 많이 부딪혀 다리에 만화경 같은 알록달록한 멍이 가실 날이 없다. 나는 양말, 바지, 팬티 스타킹 혹은 다른 속옷들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벗질 않았다. 중요한 일에 바로 돌입하기 위해 한꺼번에 획 벗어던졌다. 그러다 보면 팬티와 양말이 뭉쳐져 바지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는 했다. 차분하게 옷을 벗을 시간을 갖지 않아 공공장소에서 망신을 당한 그날만큼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날도 없을 것이다. 그날은 헐렁한 바지 정장을 입고 급하게 집을 나선 날이었다. 태양계를 하루 만에 일주해야 하는 혜성처럼 서둘렀다. 중요한 일이 밀려 있었다. 사소한 일부터 빨리 해치워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식료품을 사는 것이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섰을 때 구두 뒷굽에 뭔가 물컹한 것이 밟혔다. 처음엔 개똥을 밟았나 싶었다. 밑을 내려다보니 갈색 방울이었다. 주워 들어보니 내 스타킹이 매달려 있던 것이었다. 당기다 보니 나중에는 손으로 팬티 스타킹 한 켤레를 쥐고 있어야 했다. 소매에서 만국기를 줄줄이 꺼내는 마술사처럼 바지 밑단에서 팬티 스타킹을 꺼낸 것이다. 수치스럽게도 그때 어떤 남자가 길가에서 중년 여성의 마술쇼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의 기억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아주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고는 한다.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는 경고다. 한 번은 허벅지 쪽에서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바지에 손을 넣어보니 지난번에 벗어놓은 양말 한 짝이었다. 매사 여유를 갖고 싶은데 이렇게 아직도 생각만큼 따라주지를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양말 때문에 심각해지지 말자.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 필요도 없는 일인 것을. 성공의 비밀, 부모 되기의 비밀, 인생의 비밀은 계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에 시선을 두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아주 작은 발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든다. 40파운드가량 살을 빼고 싶다면 튀김 대신에 샐러드를 주문하면 된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어야 한다. 소설을 쓰고 싶다면 앉아서 작은 문단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하라. 예전에 예수회 수도사 한 분이 내가 인생을 너무 조심스럽게 살려 노력한다고 호통을 친 적이 있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갔는데 옷을 더럽히기 싫어 파티장 바깥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케이크도 없이 펀치도 마시지 않고 게임도 하지 않은 채. 맞다. 나는 엉망진창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나는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도 두렵고 삶도 두려웠다. 안전선 안에서 기다리면서 바깥 세상을 훔쳐보려던 것이 나였다. 하지만 더는 아니다. 암이 한 번 나를 KO시켰다.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파티장에 있다. 할 수 있는 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퓰리처상과 전미 도서 비평가상을 받고 뉴욕타임즈와 타임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안젤라의 죄를 출판했을 때 프랭크 맥코트의 나이는 66살이었다. 초원의 집 시리즈로 유명한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살에 처음으로 책을 썼다. 민속예술가 그랜마 모지스는 78살의 나이에 미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렸으며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켈란젤로가 나이 어린 견습제자 안토니오를 격려하고 충고하기 위해 휘갈겨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려라, 안토니오. 그리고 또 그려야 돼. 시간을 낭비하지 마.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나는 노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스라고 말하고는 했었다. 노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암이 생긴 후에야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나는 이제 노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가 있다. 친구가 축제에 가자고 하는데 달갑지 않을 때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고맙지만 안 되겠어. 더 이상 원하지도 않으면서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과 내 시간을 바꿀 가치가 있는가? 나는 남편을 사교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데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능력이 인상 깊었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참 드문 유형의 사람이었다. 잘못했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언제나 당당했고 그 때문에 자존감을 다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논쟁이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길 수 없을 때는 선선히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처럼 말했다. 당신도 나를 납득시킬 수 없고 나도 당신을 설득할 수가 없어.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자. 이러면 싸우기가 어렵게 된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논쟁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있어 논쟁이란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자고? 이 말은 누구도 옳지 않고 누구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브루스는 노라는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만성 낙관 질환자처럼 낙관이 버릇인 사람이었다.
브루스는 누군가의 거절로 꿈이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거절하려 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라. 그리고 예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을 찾아라. 이것이 그의 모토였다. 술 취한 남편으로부터 창녀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쏟고 있는 여자에게 신부가 물었다. 만약 당신을 의자라고 불렀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녀가 말했다. 왜 화가 나지 않을까요? 신부가 물었다. 내가 의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녀가 답했다. 그럼 당신이 창녀가 아니라는 걸 모르셨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타인들의 의견이나 비난, 비평, 편견, 그리고 가십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하나 알았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비굴함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 예방센터에서 짧게 일하던 시절 센터 공동 설립자의 책상에서 겸손의 정의를 보기 전까지 나는 겸손과 비굴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요함이 흘러나온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문제거리도 만들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안달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으며 짜증을 내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의아해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불쾌해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욕을 먹을 때나 경멸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엔 가고자 할 때 들어갈 수 있고 몰래 문을 닫고 신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받은 집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이 온통 문제투성일 때도 고요함을 간직한 깊은 바닷속 같은 평화에 머무른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주 되뇌는 속담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시기가 닥쳤을 때 이런 말을 읊조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좋은 시절이 스쳐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방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때로는 급류를 따라 흘러가지만 저 너머에도 여전히 강물은 끝이 나지 않는다. 나뭇잎처럼 떠내려가면서도 잡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강의 흐름을 믿는 수밖에는 없다. 처음 급류 타기에 도전했을 때 안전요원이 강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를 했었다. 만약 뗏목에서 떨어졌을 경우 일어서려고 하지 말 것, 바위를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 것, 강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 것. 강이 항상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니 떨어졌다면 긴장하지 말고 발끝을 하류 쪽으로 가도록 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강이 우리를 안전한 하류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강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안전요원은 우리에게 노를 하나씩 주고
자신의 지시사항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기억해두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해서 죽는 법입니다. 그러니 즐기세요. 강물에 뛰어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은 그때의 급류타기 경험을 연상하게 했다. 저는 인생이란 언덕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의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덕과 계곡의 굴곡진 연속이 아니라 철도 트랙에 깔린 레일을 더 닮았습니다. 레일처럼 우리 인생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함께 진행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든 다른 한쪽에선 나쁜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준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광기와 개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텔레비전을 끄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등산을 해야 한다. 산에는 언제나 경이로움이 있다. 한 번은 5마일가량 등산을 했을 때 폭포 앞에서 아이리시 울프하운드의 사진을 찍는 남자가 있었다. 다른 등산로에서는 낮잠 자고 있던 2마리 사슴이 나 때문에 놀랐고 땅에 막 내려앉고 있는 푸른 외가리가 있었다. 신을 찬양하는 가스펠 가수처럼 조화롭게 몸을 흔드는 부들개지 무리들도 거기 그렇게 있었다. 작은 폭포를 지나고 나무 철책 사이를 걸을 때 나무판에 새겨진 식구들을 읽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은 결코 혼자 있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다. 영혼을 돌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대바의 한 줄 평.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있는 시선을 내면으로 향할 때 의식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고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